겨울 끝자락 서울 강남의 비밀 정원이 숨겨진 고급 저택 한 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75세의 건설 재벌 한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바깥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죠.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듯합니다. 벽면에는 화려한 수상 기록과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건설 현장 모형과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독신으로 살아온 한태준에게 가족이란 먼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회장님, 법무팀에서 유언장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62세의 윤정희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한태준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온 윤정희는 그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냥 거기 놓아둬. 한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십조의 자산을 물려줄 후계자도 없고 정을 나눌 가족도 없는 그에게 유언장은 그저 사업적 절차에 불과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무료 법률 상담소 후원 행사가 있으십니다. 윤정희의 말에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한 번 그는 자신이 설립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합니다. 겉으로는 자선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만큼은 한태준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명예 뒤에 숨겨진 인간 한태준을 기억하게 해주는 순간이죠. 준비해주게. 그리고 오늘은 김세빈 변호사가 동행하나? 네, 회장님. 10분 전에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준은 유언장 봉투를 바라보다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여성의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죠. 누런 빛이 도는 그 사진을 한태준은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남부지방법원 건물 한켠에 자리한 무료 법률 상담소. 한태준은 조용히 뒤편에 앉아 상담을 지켜봤습니다. 42살의 김세빈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한태준은 낡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약간 낡은 느낌이 드는 옷이었죠. 이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 작은 가게 하나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진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네, 어릴 적 어머니한테 들은 절버린 그 사람 이름이 태준이었어요. 순간 한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과 상황, 그리고 청년의 나이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한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지나간 세월이 복수하듯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듯 했죠.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38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사랑했던 여자 고은혜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태준은 아직 대기업 건설사의 회장이 아닌 작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에 불과했죠.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한태준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사람, 어제 법률 상담소에 왔던 사람 신상 조사해.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한태준은 창문 너머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듯 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자료를 한태준은 한자 한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도윤, 31살, 법무법인 정의의 공익 변호사. 어머니는 고은혜, 1년 전 폐암으로 사망. 한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버리고 떠났던 여자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사흘 후 한태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작은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세빈 변호사는 의아한 눈길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런 소액 재판을 보시겠다니 무슨 일이신지요? 그냥 궁금해서 말이야. 요즘 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에 노숙인 차림의 허름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는 동안 한태준의 시선은 법정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공익 변호사답게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피고인 측 변호사 이도윤입니다. 한태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도윤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와 콧날, 그리고 말투까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이도윤이라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도윤은 승소했습니다. 노숙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태준은 그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30년 전 한태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동업자였습니다. 배신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노숙인 신세가 되어 있었죠. 정성기. 무의식적으로 한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세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는 분이십니까? 한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연인의 아들이 자신이 버린 동업자를 변호하다니, 이건 운명의 장난일까요? 법정을 나서는 한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유언장 초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의 행방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요?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후회 없이 사는 것 아닐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태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은혜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사진을 보며 한태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준은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비서가 준비해 놓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한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도윤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0여 년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 이도윤처럼 원칙주의자 변호사라면 더욱 그럴 테죠. 한태준은 김세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42살의 김세빈은 10년째 한태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믿음직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법률 자문이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아.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 말이야. 김세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법무팀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공익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들 중에 괜찮은 인재가 있나? 김세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재판에서 뵀던 이도윤 변호사가 소문난 인재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인데 큰 로펌 제안을 다 거절하고 공익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특이한 케이스죠. 한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버드라니. 가난한 싱글맘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명문대를 갔을까요? 그의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자리 마련해주게. 이틀 후 한태준은 자신의 저택에서 이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 이유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윤정희가 이도윤을 안내했습니다. 처음 저택에 들어선 이도윤은 압도적인 규모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한태준과 마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주셔서 놀랐습니다. 한태준은 이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고은혜의 눈과 자신의 콧날을 닮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앉게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지. 윤정희가 차를 내왔고 한태준은 이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고은혜가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이도윤을 키웠던 이야기,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던 이야기, 그리고 공익 변호사가 된 이유까지. 한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함께했다면 고은혜가 그토록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대화를 마치며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고은혜 아니었소? 이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계심이 역력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법률 상담소에서 이름을 들은 것 같아서. 특이한 이름이라 기억에 남았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태준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도윤이 떠난 후 한태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유명 병원 유전자 검사실로 익명의 검체 2개가 전달됐습니다. 이도윤의 머리카락과 한태준의 구강세포였죠. 3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부자관계 가능성 99.9999% 한태준은 결과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죠. 이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이도윤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도윤은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태준은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윤정희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한태준이 고은혜를 떠나보냈을 때 그 결정을 지켜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남은 시간을 그 아이에게 바치고 싶다는 거야. 한태준은 전용 차량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어떻게 이도윤에게 다가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한태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죠. 평생 가족보다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차가 회사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태준의 동생 한태식과 그의 아들 한준서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태식은 50년 전 한태준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동생으로서 옆에 있었지만 형제간 정은 없었습니다. 형님, 오늘 안건이 뭡니까?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시더니 한태식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대답했죠. 회사의 미래를 논의할 때가 됐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으니 말이야. 이 말에 한태식과 한준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죠. 한태준 회장의 뒤를 이어 거대 기업을 물려받을 기회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자산 분배에 관한 논의였지만 한태준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인 이도윤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한태준은 김세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둘은 한태준의 개인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빈 씨, 자네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네. 김세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진지한 한태준을 본 적이 없었죠. 이도윤 변호사, 우리 회사 법무팀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네. 최고 대우로. 김세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설 재벌의 법무팀과 공익 변호사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죠. 회장님, 그분이 과연 수락할까요? 공익 변호사로서의 신념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태준의 얼굴에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이도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단번에 거절할 테죠.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공익재단의 이사직을 제안해보게.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재단 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한태준의 제안을 받은 이도윤은 예상대로 회사 입사는 거절했지만 공익재단 이사직은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태준은 조금씩 이도윤의 삶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이도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남은 생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한태준은 유언장 초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50%를 이도윤에게, 20%를 동생 한태식에게, 나머지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태준은 급히 초인종을 눌러 윤정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 병원에. 윤정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한태준은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한태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이도윤 변호사에게 연락해줘. 내가 꼭 만나야 한다고. 윤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왔음을 그녀도 알았습니다. 한태준이 평생 감추어온 비밀을 드러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이도윤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태준의 연락에 놀랐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한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한태준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한없이 작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들어오게, 이도윤 변호사. 한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늙으면 이런 게 찾아오는 법이지. 자네를 급히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한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도윤은 그 봉투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열어보게. 이도윤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한태주는 부자 관계일 확률이 99.9999%라고요. 이것은 무슨 농담입니까?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네. 나는 자네 어머니 고은혜와 30여 년 전에 만났었지. 그때 나는 가난한 건설 노동자였고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 우리는 사랑했지만 그만하세요. 이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이. 한태준이 천천히 손을 들어 이도윤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와서 자네의 인생에 끼어들 생각은 없네. 다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도윤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났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한태준이라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돈도 지위도 이름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태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하네. 내가 자네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던 건 아니었어. 다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한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이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도윤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태식과 한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도윤과 한태준의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입니다. 한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방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까? 한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곁에서 권력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탐욕스러운 가족으로만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야. 단 세 단어에 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한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들이라니요? 형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잖아요. 한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됐네. 그리고 내 유언장에 그 아이를 포함시킬 생각이야. 이 말에 한태식은 자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요? 그건 우리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한태준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침묵에 한태식과 한준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노에 차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윤정희는 이도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도윤은 자신의 출생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 고은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도윤 변호사님,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도윤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태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라 해도 평생 모르는 척했던 그가 갑자기 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이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인하고 권위적이었던 한태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약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도윤의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때 한태식과 한준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잔이가 갑자기 나타난 이도윤 변호사인가? 형님이 헛소리를 하고 있네만 우리 가족의 일에 끼어들지 말게. 한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도윤은 그들과 마주 섰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뿐입니다. 그날 밤 한태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태식은 병원의 유력한 인맥을 동원해 한태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이 등장하고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려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태준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님은 요즘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아들이라 하고 회사 경영권에 변화를 주려 하시니 말입니다. 한태식은 병원 복도에서 이사들과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내부로 퍼졌고 기자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건설재벌 한태준 회장 정신상태 이상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도윤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는 김세빈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세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태식 씨가 한 회장님의 정신 감정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 효력을 무효화하려 할 거고요. 이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태준이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태식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세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감정 청문회에서 회장님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태준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준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이도윤은 그의 곁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태식 씨가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회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태준의 흐릿한 눈빛이 이도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말 도와주겠나? 이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평생 감정을 숨겨온 그가 보인 첫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고맙네, 아들.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한태준의 정신감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태식 측은 유명한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고 한태준의 최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이사들과 비서들이 증인으로 나와 한태준이 최근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이도윤의 변론 순서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법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오늘 한태준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분이자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영인입니다. 이도윤은 한태식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의 최근 의료 기록, 회사 결정에 관한 문서들, 그리고 한태식의 금전적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아버지로선 실패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선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의 행동일까요? 법정은 이도윤의 열정적인 변론에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식과 한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모든 결정을 명확한 의식과 판단력으로 내리셨습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한태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법정의 놀라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은 황급히 메모를 적었고 방청객들은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고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한태준 씨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태식 씨의 정신감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한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좌석을 박차고 나갔고 한준서도 그를 따라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도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이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이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가족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삼가겠습니다. 이도윤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한태준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이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 아래 입술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이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받아들이려 했는데,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되었는데 너무 늦은 것일까요? 시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이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태준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윤정이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한태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3일 후 한태준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앉아있는 이도윤에게 향했습니다. 한태준은 힘겹게 손을 들어 이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나를 도와줘서 고맙구나. 이도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게 주마. 하지만 가장 큰 상속은 네가 내 아들이란 사실이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처럼 이도윤과 한태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30여 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